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 홍공쌤이고 오랜만에 뵙는 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외고에서 근무하는 13년차 교사이자 공부 관련 책을 쓰고 있는 작가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부법 책 많이 썼죠? 몇 권 썼죠? 이제 10권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썼을 때하고 이제 10권째 썼을 때랑 확실히 기분도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신간 공부가 힘든 너에게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사실 뭐 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외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10권이나 공부에 관련된 책을 쓰면, 뭐든 책을 쓴다는 것도 어려운데 10권 정도 쓰면 사실 우리가 볼 때 이제 거의 도를 이제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로 그냥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려고 해요. 공부 감정이란 말을 이제 작가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외고라든지 이런 게 특목고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최상위권이 생기고, 또 이제 약간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고, 밖의 세상도 보면 최상위권을 빼고는 사실은 늘 어떻게 보면 공부에 지쳐있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공부로 인해서 뭔가 좀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겪었었는데, 이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좀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 책이 저는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쓴 원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공부법, 그리고 공부 문해력, 그리고 공부 습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귀결되는 게 공부 감정이었어요. 네, 그게 너무 놀랍고, 왜냐면 특목고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가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현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특목고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 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온 친구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특목고라고 했을 때 한 인서울,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요. 다 이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죠. 뭐 입시 관점에서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겠죠. 입시 관점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도를 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해도 내신부터 안 나오고 아이들이 감정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막 재수 삼수 하는데 또 계속 무너져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공부 감정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존감이나 인내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있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켜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어릴 때. 네. 공부 감정이 아마 다른 또 전문가들도 얘기했을 텐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다 같이 이 세 단계를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좀 중요한데, 그럼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럼 고등학생들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하지만 아직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아, 초등 쪽에 계시다면은 공부 감정을 좀 집중해서 좀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좀 케어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공부 감정까지 내려왔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느낀 점인데, 부모님의 어떤 그런 태도나 아이를 대한 태도나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고. 부모를 아이들이 좀 닮아가는 그게 있네요. 맞죠.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였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 이미 한 20년 가까이를 겪고 오다 보니까, 뭐 15년 이후가 되겠죠?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집에서 다 이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죠. 안 되겠다. 집에서 먼저 뭔가 같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준비해서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저희는 다 입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입시는 이제 공부고,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꾸준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막 강요하거나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하게끔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뭔가 공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꽉 쪼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지지해주고 뭔가 아이를 믿어주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그 아이가 고등학생 됐을 때 좀 안정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학부모 상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긴 네. 교사로서도 되게 네네네. 궁금했을 거잖아요. 맞아요. 얘 어떻게 자랐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케이스가 있는데 와서 성적이 안 나오지만 극복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죠. 와서 잘해서 끝까지 잘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이제 공부 감정이 좋은 아이들인데 둘 다 보면은 결국은 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 아이를 엄청 믿어주세요. 가정으로 네. 이제 다시 귀결이 네, 되네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아이가 입시 결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아이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저한테 방향성을 요구하시지 막 무조건 스카이, 무조건 뭐 이렇게 명문대를 바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네. 최종 네. 물론 성적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네. 이 아이의 어떤 목표나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 성적을 이제 도구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실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봤더니 이제는 아시겠지만 인서울 하려면 넉넉히 잡아서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넉넉히 잡아서 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럼 나머지 90%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까 말했던 그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 아이가 찾아가고 싶은 길을 지지해 주는 거. 요렇게 하는 순간 10%가 성공자고 90%가 실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똑같고 인생은 360도인데 어디를 가도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꼭 그 한 방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 감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한테 정말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 혹은 이제 아이들이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경험하게 하고 근데 실패해도 괜찮다. 왜?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뭔가 반복하는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애들 계속 잘하지만 못하다가 잘하는 애들은 좌절해도 또 방법을 찾아요. 그게 공부 감정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찾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또 해보고 잘 되면 나가고 안 되면 또 이제 또 찾아보고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실패라는 것을 이제 뭐 고등학교라든지 성인이 돼서 뭔가 입시를 앞두고 네. 취업을 앞두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때 처음 실패를 경험하는 애들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경험해보고 네. 방금 말씀하신 네. 시행착오를 해보는 네. 거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부모님은 거기서 이제 믿어주고 그냥 실패할 수 있어 해봐 이런 자세 이게 조금 시너지가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우등생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린 애들은 네. 감정이라든지 네. 경험, 실패도 네. 괜찮아 네, 했는데 네. 애가 고등학교 가서 좀 계속 이제 들이받고 있어요. 네. 잘 안 돼요. 네, 네. 그럴 때 부모는 그럼 어떤 스탠스가 좀 나을까요? 이거는 좀 약간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제가 그래도 지켜봐오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 질문지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살짝 당황했지만 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아이들의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이들하고 싸우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잘 따라와요. 근데 고학년부터 조금 이제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지 아이들이 이게 따라오지 무조건 한다고 하지 않고 중학교 때는 중2병이 있죠. 네. 조금 약간 중학교 때는 이제 관계가 괜찮으면 또 이게 뭔가 간섭이나 뭔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부모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공부 감정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냥 무조건 믿어주시고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있으면은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대신에 많이 들어주세요 얘기를. 들어주는 네, 거. 요거 하나만 잘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나를 응원해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 이렇게 뭔가 강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뭔가 또 이제 조언한다고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아이들은 왜 자꾸 간섭해? 왜 잔소리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간섭하지 말고 네, 그냥 들어주시고 네, 지지해주시고 고등학교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튕겨나가지 않는데 네, 또 뭐 하라고 하거나 막 너는 왜 성적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 이제 애들 튕겨져 나가고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대립의 이제 관계에 서지 않도록 네. 사실은 부모님이 큰 그림을 잡고 네, 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고등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애가 뭐 이렇다고 해도 사실 조금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대립하지 않고 최대한 잘 네.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근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추가해도 될까요?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아이가 이제 좀 약간 방황할 수도 있어요. 방향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부모님이 딱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막 찾아가지고 그냥 살포시 주고 딱 방을 나가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하시는 거예요. 살포시 뭐 이제 이런 정보가 있다.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네,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찾아보니까 도움 될 것 같아서 찾아봤어. 한번 봐봐. 하고 가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적어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엄마 아빠가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마음을 열고 바뀌더라고요. 네, 요거 하나 또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감정. 네. 사실 감정적인 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적용이 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중등, 네. 특히 이제 고등에 갈수록 그때는 부모님들이 대립 관계를 네. 좀 피하되 만약 애가 진짜 좀 틀린 것 같고 방법을 갈구하면 그때는 좀 약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살포시 두고 네. 최대한 많이 좀 경청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정리가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애는 아직 어려가지고. 하지만 각 나이별로 또 네. 고충이 있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네. 특히 이 책에서 이제 파트 2는 이제 넓은 길을 이제 찾게 해라 아이한테 굉장히 네. 좀 현실적이어서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좁게만 가려다 보면 실패 네, 확률이 너무 네. 크니까. 자, 그러면 애가 이제 뭘 좋아하고 잘 하는지 이제 뭐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무슨 과에 진학을 해야 네. 되는지 사실 그런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를 찾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파트였는데요.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대학, 명문대, 대기업 이 코스가 성공이라 생각을 해요. 대학과 명문대학과 이제 대기업. 네. 한때 공식이었죠, 그죠? 그렇죠. 네. 공식. 뭐 지금도 지금도 네, 가장 잘 빠른 먹고 길. 잘 먹고 잘 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가장 빠른 길 이렇게 생각을 대단한 하고. 거죠, 여전히.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교 교육이라는 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좀 충격적인 게 이게 결국은 노동자 계급을 뭔가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네, 꼬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적절히 교육을 시켜서 노동할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 이걸 잠깐 매칭해 보니까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해요. 대학 잘 가요. 근데 결국은 대기업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엘리트인 노동자가 되는 거죠. 네, 노동자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다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직업이 일단 몇 개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몇 개 있죠, 직업이? 직업은 사실은 수백 개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 2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심지어 교사한테 물어봐도 뭐 100개를 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한국에는 11,000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많죠? 되게 많네요. 많죠. 엄청 많네. 근데 모르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야, 10,000개가 넘다니. 네. 미국은요. 미국은 몇만 개 되는 거 아니에요? 3배 정도 많대요. 아,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영어라는 언어는 솔직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한 60% 차지한대요, 비율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국은 0.6%래요, 정보가. 100배 차이.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직업은 3배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얼마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죠. 저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세상에 진짜 할 일은 너무 많다. 그쵸?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꼬지 네, 뭐 의사, 판사, 검사, 파일럿 이렇게만 좁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 진짜 많으니까 아이가 뭔가 좋아하는 방향을 찾다 보면은 거기랑 연관된 직업들이 정말 많다. 이거를 깨우치면 진짜 솔직히 저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그쵸. 네. 근데 대부분 그냥 좁은 길을 보면서 저기 대학 가면은 이제 대기업 갈 수 있고. 주변에 누구 대기업 갔대. 네, 그렇죠. 누구 의사 됐대. 의사 됐대. 변호사 됐대. 뭐 이러니까 그거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길이긴 한데, 근데 나머지 90%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못 가니까 어떻게 될까는 직업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마음을 열고 자기 분야를 찾아서 갈고 닦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업이 많다라는 거를 안내드리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병아리 감별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직업이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번 가볼 수 있게 여러 군데 가보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네.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 네. 다양한 일들이 네. 있다라는 것을 네. 이제 알려줌으로써 네.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안내를 네. 해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직접 경험은 이렇게 될 텐데 시간이 없을 경우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지금 될까요? 또 이미 늦었다 하는 분들 네네네. 시간이 없다. 네. 특히 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생 이렇다. 이미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지? 상담 받으러 가야 되나? 아닙니다. 네,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렇죠. 하지만 간접 경험은 아시겠지만 바로 독서입니다. 책에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깨트리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멀어질까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책도 그래도 방금 우리 진로 관계된 그쵸. 것들 네네네. 아이들이 읽으려고 하면 어떤 분야를 읽어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진로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좀 진로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니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솔직히 위인전 이런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중학생은 오히려 저는 위인전 좀 약간 비추를 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학생은 일단 좀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라서요. 차라리 문학 작품을 읽어보는 게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학 작품 안에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봤으면 좋겠고 고등학생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은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입시에 나오는 시험 지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독서를 간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래 연결된 그렇죠. 일타상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 위주로 보다 보면 거기도 사실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그럼 동시에 네, 문학 세계와 그다음에 비문학 세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어떤 이치들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입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읽고 정리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연관이 네. 있는 그쵸. 그런 쪽 네. 바탕의 네. 글을 좀 읽어라. 네. 알겠습니다. 간접 독서까지. 이제 대본이 없어도 제가 네.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그래도 10번째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10번째 책인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원고로 10번째 맞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책에서는 유독 그 메타인지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네. 메타인지 좋은 걸 우리가 모르나? 그렇죠. 라고 말씀하실 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는데 활용이 네. 안 되는 걸 네. 어떡하나. 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잘 쓰는 이제 상위권 혹은 뭐 타고난 애들이야 네, 네. 뭐 잘 할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메타인지를 활용하기 힘든 평범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 선생님이나 네. 부모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군요. 네. 네. 우리가 메타인지도 정말 많이 지금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다 잘 아실 거라 보는데요. 제가 좀 쉽게 그리고 한번 방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네. 일단 메타인지는 우리가 진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쉽게 가져가 보면요. 결국은 내 수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게 결국 메타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분수. 네. 뭐 다른 말로 자기 객관화, 뭐 분수를 알아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대단한 이게- 분이었네요. 그쵸. 대단하죠, 정말. 그래서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특목고에서 특히 이제 무너지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이상이 너무 높아요. 자기는 내신 이만큼밖에 안 나가고 생기부가 이만큼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다 명문대를 봐요. 근데 못 가요. 제가 볼 땐 못 가요. 객관화가 네.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자존심이 막 세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객관화가 안 되니까 계속 거기를 바라보는데 성적은 안 나오니까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와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근데 발동을 그 친구들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갭이 커지니까. 근데 메타인지는 이상과 현실을 맞추는 게 저는 메타인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가 뭐를 틀리는지 자기가 그다음에 뭘 못하는지를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근데 더 객관화되는 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하니까 저도 많이. 왜냐면 단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영어는 좀 약간 넓잖아요. 이게 좀 국어도 그렇고 근데 수학은 명확한 게 초등학교 때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중학교 때 또 넘어가서 활용하고 중학교 때까지 배운 공식을 또 이용해가지고 고등학교 이용해서 이제 확장하고 활용을 하는데 기초가 명확하네. 그쵸. 네. 근데 애들은 지금 초, 중이 안 됐는데 고등학교 걸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힘든 거예요. 밑에 이제 밑빠진 그쵸. 독에 그냥 계속 붙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때 수준이 안 되면 돌아가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또 초등학교 거도 안 되면 초등학교 가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아이들이 거기부터 공부해서 올라오면은 돼요. 제가 사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실제 제가 이제 또 책 중에 공부 습관 책의 내용이 10명의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1학년 때 막 5등급 막 봤던 아이들이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나 중학교 때 안 되네 하고 거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냉정하게 하는 네. 친구들이. 매우 냉정하게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또 단계별로 점검하면서 또 해보니까 또 이게 부족한 애를 확인하고 또 방학 때 채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서울대 간 친구도 있고 5등급이었는데 영어 5등급이었는데 고3 때까지 끌어올려서 고3 때는 다 1등급 맞춰가지고
네. 스카이 중에 한 과 영문과를 갔어요. 그 친구. 되게 희망적인 어떤 사례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우와 얘네 어떻게 했지 보니까 다 시작은 자기가 못하는 것부터 돌아가서 시작했다. 이게 메타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구체적인 예시 맞죠? 아, 그래서 네. 사실은 네. 저도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네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네. 물리를 제가 진짜 못했었거든요. 오. 물리를 100점 만점에 그때 한 30점. 오. 그러니까 아예 접었던 거예요. 뼛속까지 문과시군요. 완전 그렇죠. 근데 저 때 다 했었어요.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거를 공략하지 못하면 점수 결국 전체 점수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헌책방 가서 쉬운 참고서를 사고 그걸 겨울방학 때 네. 그거를 굉장히 이제 기초 단계부터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구멍을 메우니까 저는 이제 고2 겨울방학이면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그쵸, 그쵸. 하고 바닥을 채웠더니 오. 3월달 모의사 볼 때 과학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국영수 딱 하고 같이 가니까 아. 이 안정적이니까 또 이제 공부 심리가 네. 좋아지고 되니까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쵸. 아주 명확한 메타인지가 강하신 저도 분. 다음에 사례로 한번. 네, 다음 인터뷰 때는 또 사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파트 1 첫 번째 질문에서는 공부 감정에 대한 네. 거. 어릴수록 좀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네, 네, 네. 그래도 좀 클수록 또 그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것들, 네. 경청하는 방법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좀 이제 넓게 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혹은 이제 고등학생 되면 그래도 입시 무시할 수 없으니까 관련 독서 같은 거로 좀 연계를 하는 차선책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메타인지 최상위권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다. 고등학교 와서도 이제 반전된 어떤 사례가 많았으니까 부모님들 호선님 보셨다면 주변 아이들한테도 또 된다. 얘들아 역전할 수 있다. 단 너가 자기 객관화를 같이 해보고 정말 부족한 것부터 해보자. 그런 건 자존심 필요 없어. 라고 안내를 잘 해서 역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또 읽어보시면 우리 또 작가님도 또 힘이 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도서는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사서쌤들이 한 번씩 이제 구비를 하고 신영환 작가님을 좀 이제 모셔가지고 강의를 꼭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네, 그렇죠. 더 이제 실제로 좀 힘이 있으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영환 작가님 오랜만에 또 한번 모셨고요. 건강하시고 지금 10권째 쓰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몇 권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원래 100권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네. 죽기 전까지. 네. 이게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300살 살아야겠네요. 네, 하지만 그냥 1년 동안 뭔가 제가 항상 책을 읽고 글을 풀어내는데 뭔가 항상 포인트는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쓰고 싶다가 포인트라서 그냥 권수 상관없이 이것도 약간 그거 아닐까요? 나는 100권 쓰겠다는 약간 명문대 가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오래 하려면은 그냥 누군가 도움되는 책을 꾸준하게 써보겠다 해서 진짜 롱런 해보고 싶고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영환 작가님 책 한 권도 못 썼을 때부터 지켜본 사람인데 10권째 가는 걸 보고 신영환 작가님이야말로 이제 메타인지가 아주 냉정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 드리고 또 홍공TV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공TV는 늘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을 하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